전 세계 공급망이 뒤흔들리던 어느 날,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장면이 한국에서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기술 기업들이 방향을 틀고 산업 지도의 축이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도 가능하리라 믿지 못했던 변화가 왜 이 나라에서 먼저 일어났을까요? 흔들림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침착했던 한 현장의 움직임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단단하게 만든 것인지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지구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숫자로 시작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미국인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데이터를 보러 왔지만 문화를 발견했고 효율을 분석하러 왔지만 존경을 배워갔습니다. 이 나라와 함께 가야 한다. 그가 내린 이 결론은 단순한 비즈니스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지구는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진짜 감동의 순간들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본사 27층 전략실 창가. 나는 커피잔을 든 채로 태평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바다가 아니라 벽면을 가득 채운 디지털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공급망 위기 대시보드. 실시간으로 붉은색이 번져가고 있었다.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리스크 지표들이 동시에 요동치고 있었다. 일본 총리가 대만 해협 안정화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지 48시간. 중국의 대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구체적이었다. 일본발 수입품에 대한 추가 검역 강화, 항만 처리 속도, 기술적 조정,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 허가 재검토. 제이슨.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 공급망 분석팀의 사라였다. 일본 쪽 센서 공급 라인, 지금 72시간 지연 확정이에요. 패키징 설비도 통관이 막혔어요. 이건 알아.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이건 단순 이슈가 아니야. 시스템 전체의 붕괴야. 사무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우리 회사는 글로벌 전자 부품 유통의 허브였다. 일본에서 조달하는 정밀 센서와 모듈이 멈추면 북미와 유럽의 조립 라인이 동시에 정지한다.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연쇄마비였다. 재배치 시나리오 돌려. 나는 즉각 지시했다. 동아시아 전 지역, 생산 능력과 리스크 교차 분석. 지금 당장.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모니터 깜빡이는 빛, 급하게 오가는 발소리. 30분 뒤 첫 번째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동아시아 후보군 일본, 중국 남부,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그리고 한국. 모든 지역의 리스크 지표가 요동치고 있었다. 중국발 충격파가 퍼지면서 정치적 긴장도가 올라가고 물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공급자 신뢰도가 하락했다. 그런데 오직 한 곳만 달랐다. 한국. 실시간 리스크 수치가 변하지 않았다. 전력 공급 안정성 그대로. 항만 회전율 그대로. 공업단지 승인 속도 그대로. 심지어 환율 변동성까지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거 데이터 오류 아니야? 사라가 화면을 확대하며 물었다. 나도 같은 의심을 했다. 재검증 돌려. 소스 데이터부터 다시. 15분 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한국만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주변이 요동치는데 그 중심만 고요했다. 나는 처음엔 상관관계의 오류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변수를 놓쳤을 거라고. 어쩌면 한국도 곧 충격을 받을 거라고. 그러나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우리 뭔가 놓치고 있어.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갈등이 시작됐다. 긴급 전략 회의가 소집됐다. 일본 측 파트너사의 아키라 부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목소리엔 긴장이 묻어났다. 제이슨, 이건 일시적 충격입니다. 중국 정부의 압박은 곧 완화될 겁니다. 우리 일본 정부도 이미 외교 채널을 가동했어요. 아키라,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일본발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데이터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가 끼어들었다. 우리는 50년간 이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정도의 외교 마찰은 몇 번이나 겪었죠. 침묵이 흘렀다. 우리 회사 재무 담당 이사가 끼어들었다. 제이슨, 일본 의존도를 당장 바꾸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기존 공급망 재편에만 최소 6개월, 검증에 또 3개월. 그 사이 우리 매출은 어떻게 하나? 그럼 6개월 뒤에도 일본이 불안정하면요? 내가 되물었다. 그럴 리 없어. 재무이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야. 우리가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신뢰를 잃는 거지. 나는 모니터 속 붉은 경고등들을 다시 보았다. 그들의 논리는 익숙했다. 과거의 성공이 만든 관성. 하지만 나는 수치 뒤에서 퍼지는 미세한 균열을 느끼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다시 창가로 돌아왔다. 샌프란시스코만의 석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왜 같은 충격을 받는데 한국만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 질문은 곧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공급망 조정이 아니라 동아시아 산업 질서의 지각 변동이라는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항공편을 검색했다. 샌프란시스코 마이너스 서울 직항. 답을 찾기 위해선 직접 가봐야 했다.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을, 수치가 아니라 실체를 봐야 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바꿔놓을지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이미 어딘가에서 조용히 거대한 톱니가 돌아가고 있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느낀 건 공기의 냄새가 아니라 움직임의 밀도였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다. 하지만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다.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공항 안내 표지판은 한글, 영어, 중국어, 일어로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디지털 스크린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시흥산업단지로 향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고속도로, 아파트 단지, 물류센터, 공장 건물. 모든 것이 빽빽했지만 어지럽지 않았다. 효율적으로 압축된 풍경. 처음 오셨어요? 택시 기사가 영어로 물었다. 네, 비즈니스로요. 요즘 외국 사람들 많이 와요. 다들 공장 보러 온대요. 기사의 말투엔 자부심 같은 게 묻어났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도시 외곽의 산업단지로 접어들면서 풍경이 바뀌었다. 거대한 공장 건물들, 컨테이너 트럭들,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의 불빛. 그런데 이상했다. 신호대기 시간이 짧았다. 물류 차량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였다. 공사 현장 근처에도 교통체증이 없었다. 마치 거대한 기계를 굴리는 듯한 도시의 리듬.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현지 파트너사 건물에 도착했다. 로비는 깔끔했고 리셉션 직원은 정확히 약속 시간 3분 전에 나를 안내했다. 김 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제이슨 씨,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훈입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지만 과하지 않았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다. 이쪽에서 한국 생산 능력에 대해 관심을 보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싶으신가요? 새 공장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싶습니다.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설비 반입, 인력 채용까지.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을 공유했다. 그리고 나는 더 놀랐다. 화면에 프로세스 차트가 나타났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 담당 부처, 예상 소요 시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가 마우스를 움직이자 문서들이 모니터에서 미끄러지듯 정렬됐다. 부지 선정하시면 환경영향평가와 건축 허가가 동시 진행됩니다. 담당 공무원들과 사전 협의가 되어 있어서 서류만 준비되면 즉시 검토 들어갑니다. 얼마나 걸리죠? 일주일이면 1차 승인 나옵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일주일이요? 네. 빠르면 5일도 가능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었다면 최소 6주, 길면 3개월이었다. 일본도 2주는 기본이었다. 그 다음 설비 반입은요? 항만 통관 48시간. 육로 운송 24시간. 현장 설치 일정은 제조사랑 직접 조율하시면 됩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군더더기 없는 표정.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 표정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아니면 과장된 건가? 제이슨 씨. 김 부장이 나를 보며 말했다. 오후에 실제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확장 공사 중인 라인이 있는데 직접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죠. 오후 2시. 우리는 현장으로 향했다. 산업단지 외곽, 새로 조성 중인 부지였다. 거대한 크레인이 철골을 들어 올리고 중장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소음이 생각보다 적었다. 작업자들은 헤드셋으로 교신하며 움직였고 각 구역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김 부장이 설명을 시작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이번 달 말 완공 예정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라인이 들어갑니다. 발주는 언제 했죠?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미국이었다면 건축 허가만 그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때 작은 장면 하나를 봤다. 부지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중장비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다. 굴착기였다. 팔이 공중에서 정지했고 엔진음이 낮아졌다. 잠깐의 정적. 나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17분. 그러나 몇 초 뒤 주변 작업자 3명이 질서정연하게 모였다. 한 명은 기계 쪽으로, 한 명은 무전기를 꺼내 보고를 시작했고, 한 명은 태블릿으로 뭔가를 확인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다. 아무도 허둥대지 않았다. 2분 후 엔지니어 한 명이 작은 공구함을 들고 왔다. 기계 측면 패널을 열고 몇 가지를 점검했다. 유선으로 누군가와 통화했다. 그리고 정확히 3분 40초 후 굴착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업 재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봤다. 저건 사전에 훈련된 건가요? 나는 김 부장에게 물었다. 훈련이요?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그냥 기본 절차입니다. 문제 생기면 보고하고 확인하고 조치하는 거죠. 그냥요? 네. 나는 다시 그 장면을 떠올렸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빠르면서도 안정적이지? 그 질문은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나는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장면이 복선이 되어 훗날 내 모든 결론을 뒤흔들게 될 줄은.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라인 점검이 시작됐다. 한국의 반도체 부품 생태계는 이미 보고서로 알고 있었다. 삼성, SK하이닉스, LG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클러스터와 그 주변을 촘촘하게 메운 중소 협력사들. 그러나 직접 본 실제 현장은 내가 알고 있던 정보의 몇 배였다. 첫 번째 방문지는 평택 산업단지였다. 김 부장의 안내로 한 중견 부품사에 들어갔다. 입구에서부터 클린룸 가운을 입고 에어샤워를 거쳐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다. 화이트 조명 아래 정밀 장비들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공정을 체크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갔다. 여기서 만드는 게 뭡니까? 내가 물었다. 카메라 모듈용 렌즈 어셈블리입니다. 저쪽은 자동차 센서용 PCB고요. 납품처는 삼성, 애플, 토요타, 폭스바겐. 글로벌 전부입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첫 번째로 놀랐다. 공정 간격의 촘촘함. 일반적으로 부품 회사와 모듈 회사, 패키징 회사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미국에선 주스테이트가 다른 경우도 흔하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 설계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내가 물었다. 옆 건물로 갑니다. 옆 건물이요? 네. 저기 보이는 4층 건물이 설계팀 본사고 그 옆이 시제품 제작 라인입니다. 걸어서 5분이면 갑니다. 나는 입이 벌어질 뻔했다. 미국이었다면 설계 변경 요청을 이메일로 보내고 회의 일정을 잡고 화상으로 논의하고 시제품 발주하고 배송 기다리는 데만 2주가 걸렸다. 그런데 여기선 사람 걸음이 트럭보다 빨랐다. 수정 요청하면 얼마나 걸리죠? 당일 가능합니다. 급하면 2시간. 2시간이요? 긴급이면요? 나는 주변을 다시 봤다. 이 구조는 인위로 만들 수 없었다. 수십 년간 기업들이 서로 가까이 모이고 협력하고 최적화되면서 만들어진 압축 생태계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란 건 사람들의 태도였다. 오후 회의실에서 공정 개선 미팅이 있었다. 생산팀장, 품질팀장, 설계팀 엔지니어 3명이 모였다. 품질팀장이 먼저 보고를 시작했다.
지난주 B라인에서 불량률이 0.03% 상승했습니다. 원인은? 생산팀장이 물었다. 온도 편차로 추정됩니다. 센서 교정 주기를 재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정 일정 당겨서 돌립시다. 설계팀 엔지니어가 즉시 말했다. 저희 쪽에서 센서 프로토콜 업데이트 파일 전달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퇴근 전. 확인했습니다. 회의는 15분 만에 끝났다. 나는 그 대화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반박이 없었다. 누구도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변명하지 않았다. 문제가 제기되자 즉시 해결 방법이 튀어나왔다. 이건 책임 소재가 아니라 해결 순서의 문제다. 그들의 태도는 감정이 없었다. 그렇다고 냉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건 일종의 훈련된 집중이었다. 마치 이 나라 전체가 거대한 엔지니어링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빌딩의 불빛, 자동차 행렬, 지하철역의 사람들. 모든 게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일본이 강했던 시절. 이들도 옆에서 다 보고 있었구나. 1980년대 일본이 세계 전자산업을 지배할 때 한국은 바로 옆에 있었다. 일본의 기술을, 시스템을, 실수까지도 가까이서 지켜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진짜 핵심이 아니었다. 한국 사람들은 본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재조립하고 있었다. 일본의 정밀함을 배웠지만 속도를 더했다. 일본의 품질을 배웠지만 유연성을 더했다. 일본의 시스템을 배웠지만 압축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본사의 중간 보고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 한국 산업 생태계 1차 관찰 보고. 첫 문장을 쓰다가 손이 멈췄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숫자로? 데이터로? 아니었다. 내가 본 건 숫자가 아니라 문화였다. 시스템이 아니라 태도였다. 그리고 그 태도는 보고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샌프란시스코. 나는 다시 본사로 돌아왔다. 그리고 전략실 전체 회의에서 첫 보고서를 제출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CFO, COO, 공급망 담당 이사,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파트너사의 아키라 부장.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한국 산업 생태계는 예상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공급망 리스크 측면에서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나타났다. 전력 공급 안정성 99.98%, 일본 99.97%. 항만 회전율 평균 36시간, 일본 48시간. 인허가 속도 평균 7일, 일본 14일. 공급망 클러스터 밀집도 반경 50km 내 주요 협력사 85%, 일본 60%. CFO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인상적이긴 한데, 제이슨. 이건 단기 현상일 수 있어. 한국이 지금 좋은 건 중국 마이너스 일본 마찰 때문에 잠깐 부각된 거고. 데이터는 5년 추세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도 그가 고개를 저었다. 결국 일본이 중심축이야. 규모가 다르잖아. COO가 끼어들었다. 브랜드도 문제야. 일본 제조업은 50년 신뢰가 쌓인 거고 한국은 솔직히 아직 신흥국 이미지가 있어.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신흥국이요? 나는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이게 신흥국 수준인가요? 그건 예외적 케이스지. CFO가 말했다. LG는 디스플레이 1위, 현대는 조선 1위, 배터리는 전 세계 점유율 30%입니다. 이게 다 예외인가요? 침묵이 흘렀다. 그때 화상화면 속 아키라 부장이 입을 열었다. 제이슨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한국은 일본의 대체지가 아닙니다. 그건 잠깐의 환상입니다. 무슨 뜻이죠? 한국은 일본 기술에 의존해서 성장했습니다. 핵심 소재, 장비, 부품.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그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그럼 일본은 중국 리스크에서 자유로운가요? 우리는 대응 능력이 있습니다. 대응이요? 나는 데이터를 넘겼다. 일본은 중국 수출 의존도 22%,
한국은 18%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낮아요. 숫자만으로 판단할 순 없습니다. 그럼 뭘로 판단하죠? 전통입니다. 신뢰입니다. 관계입니다. 나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악역은 특정 국가가 아니었다. 과거의 방식에 안주한 사고 체계 자체가 악역이었다. 규모가 크다. 브랜드가 있다. 전통적 신뢰가 있다. 그 말들은 익숙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판단을 흐리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복도를 걸었다. CFO가 뒤따라왔다. 제이슨, 내 열정은 이해해. 하지만 우린 회사를 운영하는 거야.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여야 해. 전 숫자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넌 지금 한국에 감정이입하고 있어. 일주일 다녀왔다고 그 나라를 다 아는 것처럼 굴지 마.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리스크 분석입니다.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 이번 주 안에 합의 나올 거래. 그럼 우리가 섣불리 한국으로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내 어깨를 톡 쳤다. 현실을 봐, 제이슨. 일본은 언제나 돌아왔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그는 돌아섰다. 나는 창밖을 봤다. 샌프란시스코만이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과연 그럴까? 2주 후. 나는 다시 한국에 있었다. 본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추가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재방문을 강행했다. CFO는 못마땅해 했지만 CEO가 허락했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와.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바로 그날 밤 모든 게 뒤집혔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을 때 긴급 뉴스 알림이 떴다. 도시바, 반도체 패키징 라인 한국 이전 전격 발표.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기사를 클릭했다. 일본의 대형 전자기업 도시바가 중국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라인을 한국으로 이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전 규모는 약 12억 달러, 고용 인원은 1,200명 규모로 추정된다. 도시바 측은 공급망 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숨이 막혔다. 도시바. 일본의 상징적 기업. 그들이 한국을 선택했다. 이건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었다. 동아시아 산업 지도의 축이 이동한 신호였다.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본사 전략실로. 사라, 도시바 뉴스 봤어? 지금 난리예요. 전 부서가 비상입니다. 다른 움직임은? 소니가 검토 중이래요. 파나소닉도 한국 시찰단 파견 결정했대요. 제이슨, 이거. 연쇄 반응 시작된 것 같아요.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회의 소집됐어? 내일 아침 9시. 긴급 이사회예요. 알았어. 나도 화상으로 참여할게.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뉴스를 훑었다. 댓글란이 폭발하고 있었다. 일본 네티즌들의 충격, 한국 네티즌들의 환호, 그리고 글로벌 산업 분석가들의 예측. 일본 제조업의 종언인가? 한국, 새로운 아시아 허브로 부상. 공급망 재편, 가속화될 전망. 나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떠올렸다. 일주일 전 회의실에서 CFO가 했던 말. 일본은 언제나 돌아왔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일본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떠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화상회의.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2주 전에 여유로운 공기는 사라지고 긴장과 조급함이 감돌았다. CEO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들 뉴스 봤을 거야. 도시바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기업 5곳이 한국 이전을 검토 중이래.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야. CFO가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CEO가 말했다. 제이슨, 내가 맞았어. 한국이 진짜 대안이었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즉시 한국 라인 구축에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걸려? CEO가 물었다. 무지 선정부터 시작하면 6개월. 하지만 기존 파트너사 라인을 활용하면 3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비용은 초기 투자 8천만 달러. 하지만 장기적으론 일본 대비 운영비 15% 절감 가능합니다. CEO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즉시 태스크포스 구성해. 제이슨, 내가 리드해. 알겠습니다. CFO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일본 파트너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죠? 침묵이 흘렀다. CEO가 단호하게 말했다. 관계보다 생존이 먼저야.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경쟁사들이 먼저 한국을 선점할 거야. 그 순간 화상화면 속 아키라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출근길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건물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다. 나는 2주 전 현장에서 보았던 그 장면을 떠올렸다. 정지된 중장비. 침착한 대응. 단 3분 40초의 복구. 그건 한국 산업 전체의 축소판이었다. 일본이 수십 년 지켜오던 위치를 한국이 서서히 넘어서는 장면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역사적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오후, 김 부장과의 미팅. 축하드립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도시바 소식 들었어요. 축하할 일인가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일본 입장에선 비극이겠죠. 그래도 이건 시장의 선택입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의 문제죠.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나요? 이렇게 빠른 변화를요?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떻게 확신했죠? 확신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고 땅도 좁아요. 그래서 우린 빨라야 했고 정확해야 했고 끊임없이 개선해야 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다. 한국의 속도, 한국의 압축, 한국의 집중.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제이슨 씨. 김 부장이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예요. 알아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저는 한국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여전히 새 건물을 올리고 있었고 도로 위엔 물류 트럭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이제 멈출 수 없었다. 한국 출장 마지막 주. 태스크포스 팀이 결성되고 본격적인 라인 구축 작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거의 매일 현장에 있었다. 부지 선정, 설비 발주, 인력 채용, 파트너사 협상. 모든 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날도 평택 공장 신규 라인에서 테스트를 지켜보고 있었다. 오후 3시쯤 첫 번째 시제품 테스트가 시작됐다. 자동화 라인이 작동하고 로봇팔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렀다.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다. B-, B-, B-. 라인이 멈췄다. 작업자들이 모니터로 달려갔다. 뭐야? 현장 책임자가 물었다. 젊은 엔지니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정값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긴장했다. 미국이었다면 이 순간 고함이 터져나왔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내 책임이야. 이거 누가 책임질 건데? 하지만 한국 현장은 달랐다. 책임자가 침착하게 물었다. 어떤 값을 잘못 넣었어? 온도 보정 계수입니다. 0.03 대신 0.3을 입력했습니다. 확인했어. 다시 입력해. 네. 엔지니어가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렸다. 주변 동료 2명이 다가와 함께 수치를 확인했다. 이제 됐어? 네, 수정했습니다. 그럼 재시작하자. 라인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전체 과정이 2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다. 젊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로 시간을 지체시켰습니다. 다음엔 더 신중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다. 담담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책임자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빨리 찾아내고 고치는 거지. 다정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다음엔 입력 전에 한 번 더 확인해보자. 그럼 더 빠르게 수정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질책이 아니었다. 개선의 제안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봤다. 미국이었다면 사고 보고서를 쓰고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3시간 동안 했을 것이다. 일본이었다면 정중하지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사과와 반성이 이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개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한국의 속도는 단순히 빨라서가 아니었다.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즉시 수정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문화 때문이었다. 일본은 완벽을 추구했다. 실수를 최소화하려 했다. 미국은 책임을 명확히 했다. 누구의 잘못인지 규명했다. 하지만 한국은 속도를 선택했다. 완벽보다는 빠른 개선을, 책임 추궁보다는 즉각 해결을. 그리고 그 선택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다. 저녁 현장 직원들과 회식 자리가 있었다. 한국식 고깃집.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주잔이 오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책임자가 소주를 따라주며 말했다. 제이슨 씨, 한국 생활 어때요? 힘들진 않아요? 힘들진 않은데. 나는 웃었다. 놀라운 건 많아요. 뭐가요? 속도요. 모든 게 빨라요. 하지만 동시에 정확해요. 그게 신기해요. 엔지니어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우린 빠르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거든요. 무슨 뜻이죠? 한국은 자원이 없잖아요. 석유도 없고 철도 없고 땅도 좁고. 그래서 우린 사람으로 승부해야 했어요.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만들고 더 빨리 개선하고. 책임자가 끼어들었다. 일본 선배들한테 배웠죠. 독일 기술도 배웠고. 미국 시스템도 배웠고. 근데 우린 그걸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어요. 우리 방식으로 바꿨죠.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그게 쉬웠나요? 내가 물었다. 쉬울 리 없죠. 그가 웃었다. 엄청 힘들었어요. 밤샘 작업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근데 포기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했어요.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 사람들은 한국의 산업 성장을 온몸으로 겪어온 세대였다. 자랑스럽지 않아요? 내가 물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거.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다. 자랑스럽긴 한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 거니까요. 그 겸손함이 나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미국이었다면 자랑했을 것이다. 일본이었다면 자부심을 표현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 태도가 진짜 강함이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나는 창가에 섰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이고 땀이고 도전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한국에 대한 내 감정이 바뀌었다는 걸.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왜 이 나라만 안정적이지? 그 다음엔 경이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그리고 지금은 존경이었다. 존경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는 나였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의미가 분명했다. 한국은 자원 없이 여기까지 왔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수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기적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의 결과였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일기를 썼다. 오늘 현장에서 한 젊은 엔지니어가 실수를 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인정하고 고쳤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고 모두가 함께 해결했다. 이게 한국의 힘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빠르게 배운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한국을 대체지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 새로운 중심이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와 함께 가기로 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한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들, 공사 중인 건물들, 쉬지 않고 돌아가는 도시의 리듬. 그리고 문득 첫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평택산업단지. 부지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중장비가 멈춰섰던 순간. 잠깐의 정적. 그러나 곧바로 질서정연하게 모인 작업자들. 침착한 대응. 단 3분 40초의 복구.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장면이 한국 산업 전체를 상징한다는 걸. 김 부장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곧 다시 올 겁니다. 나는 웃었다. 이젠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도 웃었다. 김 부장님. 나는 진지하게 물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한국은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나요? 이런 순간을요?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실 우린 특별히 준비한 게 없어요. 네. 우린 그냥 계속 일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죠.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효율적으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요? 네.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전쟁도 겪었고, 경제 위기도 겪었고, 외환 위기도 겪었죠. 그래서 우린 배웠어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걸.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린 절차보다 복원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대응을요.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것보다 멈춰도 빨리 돌아오는 걸 선택했죠.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다. 일본이 흔들리자 산업계가 동시에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정해진 절차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엔 강했다. 하지만 시스템이 깨지는 순간 회복이 느렸다. 반면 한국은 현장의 복원력이 우선이었다.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고 빨리 고치고 다시 돌아가면 됐다. 빠른 회복. 압축된 의사결정. 중단 없는 연속성. 이건 기술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습관이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많이 배웠어요. 저희도 제이슨 씨한테 배웠어요. 김 부장이 웃었다. 글로벌 시각이요. 우리는 마지막 악수를 나눴다. 비행기에 올랐다. 창가 좌석에 앉아 이륙을 기다렸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터미널, 바다 위의 물류 선박들,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비행기가 이륙했다. 땅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출장 첫 주에 보았던 작은 복선은 결국 이렇게 회수되었다. 중장비가 멈췄지만 곧바로 복구된 그 장면. 그건 한국의 산업 DNA였다.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멈춰도 빨리 돌아오는 힘.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개선하는 태도.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문화. 그리고 일본의 흔들림은 한국의 부상을 가리는 얇은 베일에 불과했다. 이제 그 베일이 거쳤다. 세계가 한국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아주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 기술의 미래는 아마 이 나라에서 먼저 태어날 것이다. 그 생각이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머릿속을 울렸다. 샌프란시스코 본사.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다. 시차 적응도 하지 않고 샤워도 하지 않고 그냥 노트북을 켜고 장기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제목 한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 마이너스 최종 보고서. 첫 문장을 쓰는 순간 손이 떨렸다. 한국은 더 이상 대체지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축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건 단순한 업무 보고서가 아니었다. 한 나라의 잠재력에 대한 나의 확신이었고 동아시아 산업 질서의 변화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나는 계속 썼다. 일본 중심 공급망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 중국의 압박이 지속되는 한 이 리스크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급망 밀집도 반경 50km 내 주요 협력사 85% 집중. 속도 평균 인허가 기간 7일, 일본 대비 50% 단축. 보건력 시스템 중단 시 평균 복구 시간 일본 대비 60% 단축. 기술 수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 글로벌 1위. 정치적 안정성 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 확립, 국제 협력 적극적. 결론 우리는 한국의 중장기 R&D 라인을 구축하고 향후 10년의 공급망 중심을 이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는 의자에 기댔다.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만이 보였다.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렀다. 3일 후 이사회. CEO, CFO, COO, 그리고 주요 이사들이 모두 모였다. 내 보고서는 사전에 배포되었고 모두가 읽어본 상태였다. CEO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이슨의 보고서 다들 읽어봤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건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전략적 전환이 될 거야. CFO가 끼어들었다. 리스크가 크긴 해요.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하지만 안 하면 더 큰 리스크죠. COO가 반박했다. 경쟁사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늦으면 좋은 파트너사들은 다 선점당할 겁니다. 논의가 이어졌다. 찬반 의견이 오갔다. 숫자가 오갔다. 예측이 오갔다. 그리고 마침내 CEO가 결정을 내렸다. 좋아. 한국 프로젝트 승인한다. 제이슨, 내가 총괄 책임자야.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EO가 나를 똑바로 봤다. 이건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야. 실패하면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해. 자신 있어?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봤습니다. 데이터도 받고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CEO가 미소 지었다. 좋아. 믿을게. 회의가 끝나고 나는 내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나라와 함께 가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필연이었다. 일본이 흔들리고 중국이 압박하고 세계가 불안정한 이 시대에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빠르게 배우고 실수하지만 즉시 고치고 멈추지만 곧바로 일어서는 나라.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이 옳다는 걸 이미 봤다. 현장에서, 데이터에서, 사람들의 눈빛에서. 6개월 후, 나는 다시 한국에 있었다. 이번엔 출장이 아니라 상주였다. 평택 공장, 새로 완공된 R&D 라인 앞에 섰다. 거대한 건물, 최신 설비,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과 우리 미국 팀이 함께 일하는 모습. 김 부장이 옆에서 말했다. 어때요? 만족스럽죠? 그 이상입니다. 나는 웃었다. 첫 번째 제품이 라인에서 나왔다. 완벽한 품질. 예상보다 빠른 속도. 엔지니어들이 박수쳤다. 한국 팀도 미국 팀도 모두 함께. 나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게 시작이다. 한국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다. 6개월 전 나는 왜 한국만 안정적이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답을 찾았다. 한국은 안정적인 게 아니었다. 빨리 회복하는 나라였다. 한국은 완벽한 게 아니었다. 계속 개선하는 나라였다. 한국은 거대한 게 아니었다. 효율적인 나라였다. 일본이 수십 년 지켜온 자리를 한국이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자 참여자다. 아시아 산업의 다음 장은 한국에서 쓰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함께 쓰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도전이고 미래였다. 그리고 나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였다. 2년 후, 한국은 동아시아 산업의 새로운 허브가 되었다. 일본 기업 20곳 이상이 생산 라인을 이전했고 유럽과 미국 기업들도 R&D 센터를 설립했다.
우리 회사의 한국 법인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는 아시아 총괄 책임자로 승진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다. 가끔 평택산업단지를 지나갈 때면 그날의 장면을 떠올린다. 멈춰섰던 중장비. 침착한 대응. 3분 40초의 복구. 그 작은 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한국은 멈추지 않는 나라가 아니다. 멈춰도 빨리 일어서는 나라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와 함께 간다. 제이슨 카터의 수기 중에서 이 나라와 함께 가야 한다. 제이슨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숫자를 봤지만 결국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효율을 분석했지만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질을 찾으러 왔지만 존경을 배워 돌아갔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늘 묵묵히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멈춰도 빨리 일어서는 사람들.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개선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 그것이 감동지구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으셨나요? 제이슨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감동지구와 함께해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진짜 감동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동지구 세계를 다시 보는 시간.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